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토해내는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물은 흡사 붉은 황토와 섞여 핏물처럼 땅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진을 구덩이에 발이 푹푹 빠지는 고개 마루턱에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사내와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낡은 패랭이를 쓴 사내 덕칠은 연신 하늘을 원망하며 혀를 찼지만 그 옆에 30살 남짓의 소년 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빗속을 뚫고 올라오는 화려한 가마 행렬을 응시하고 있었다. 4명의 가마꾼이 끙끙대며 짊어진 오칠한 가마는 비단 휘장을 두르고 금장식을 박아 넣어 보기에도 고 관대작의 것이 분명해 보였고 호위무사들이 그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소년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가마의 작은 창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가마가 그들 앞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산이 입을 열어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저 안에 탄 영감의 목이 오늘 밤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는데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으나 덕칠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리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덕칠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거친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다행히 빗소리가 요란하여 호위무사들이 듣지 못한 눈치였으나 덕칠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요동치고 있었다. 덕칠은 아이를 나무 뒤로 거칠게 끌고 가며 내 이놈, 그 입이 방정이라 내가 몇 번을 일렀느냐. 고관대작의 행차에 그 무슨 멸문지화를 당할 끔찍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라고 윽박질렀지만 아이는 덕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은 채 그저 텅 빈 눈동자로 멀어져 가는 가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산의 눈동자는 여느 아이들과 달리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자위가 컸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덕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철이 없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벗어난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난 뒤에 오는 확신에 찬 예언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덕칠은 지난 10년간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불길한 말들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은 빗줄기를 타고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기이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고 축축한 날이었으며 약초꾼인 덕칠은 산삼을 캐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인 흙무곡으로 들어갔었다. 짐승들도 길을 잃는다는 그 험한 골짜기 깊은 곳에서 덕칠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수풀이 우거진 바위 틈 사이에 갓난아기 하나가 포대기 하나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늑대와 산짐승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덕칠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짐승들은 그를 공격하기는커녕 마치 아이를 부탁한다는 듯이 길을 터주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덕칠은 홀린 듯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배고픔에 울 법도 하건만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덕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칠흑 같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덕칠은 전율과 함께 기묘한 연민을 느꼈고 자식이 없어 적막하기만 했던 자신의 오두막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여기며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었다. 그러나 덕칠의 기대와 달리 아이를 키우는 일은 순탄치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이 자라면서 보이는 기이한 행동과 불길한 눈빛을 보고 도깨비 자식이라 수군거리며 피하기 일쑤였고 산이 입을 열 때마다 마을에는 흉사가 끊이지 않았다. 5살이 되던 해
산은 멀쩡히 서 있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가리키며 나무가 울고 있으니 곧 쓰러질 게야 라고 말했고, 그날 밤 멀쩡하던 나무가 벼락을 맞아 반으로 쪼개지며 마을 제사를 주관하던 무당이 깔려 죽는 변고가 일어났다. 7살 때는 이웃집 혼례 잔치에서 신랑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초상치를 옷을 입고 장가를 드는구나 라고 무심코 내뱉어 잔치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신랑은 그날 밤 급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증오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산이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하여 덕칠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려 했고, 덕칠은 그때마다 아이를 감싸 안고 아이가 뭘 알아서 그렇겠느냐 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야만 했다. 회상에서 깨어난 덕칠은 젖은 옷이 몸에 휘감기는 불쾌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며 서둘러 산에 손을 잡아 끌고 산비탈을 내려와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낡은 초가지붕을 뚫을 기세였다. 오두막에 도착한 덕칠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말리며 아이의 동태를 살폈지만, 사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덕칠은 끓인 보리차 한 사발을 아이 앞에 놓아주며 아까 네가 한 말 말이다.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고 해라. 제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라고 애원하듯 물었지만, 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칠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명도 그와 같아서 정해진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라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늙은이 같은 말투에 덕칠은 할 말을 잃고 가슴을 치며 한숨만 내쉬었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고, 전둥 번개가 번갈아 치며 산골 오두막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덕칠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빗소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내 오두막 앞마당까지 들이닥쳤고,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어디에 숨었느냐라는 호통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 나는 소리가 들렸다. 덕칠이 혼비백산하여 방문을 열어젖히니 횃불을 든 관아의 포졸들이 비를 맞으며 오두막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섯을 퍼런 갈날이 번개빛에 번뜩이며 부자를 겨누고 있었다. 포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진흙투성이 군화를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와 덕칠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며, 내 놈의 아들이 낮에 지나가던 조 대감님의 행차를 보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소리쳤는데, 덕칠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 아들은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대감님을 능멸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포졸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덕칠을 마당 진흙탕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에 얼굴을 처박은 덕칠이 고개를 들자 대장은 으름장을 놓으며 내 놈들이 요사스러운 혀를 놀린 탓인지 아니면 내 놈들이 사주한 자객의 짓인지 모르겠으나 조 대감께서 오늘 밤 낙석 사고로 가마 안에서 비명 행사하셨다. 목이 잘려나간 참혹한 시신을 보고도 내 놈이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벼락 같은 소식을 전했다. 덕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 산이 마루 끝에 서서 빗속에 엎드린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포졸 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기이하고 서늘한지 험악한 포졸들조차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사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를 번득이며 내 말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을 말하듯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 당돌한 태도에 격분한 포졸 대장은 이 요물 같은 놈이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사또께서 친히 문초하여 이놈들의 주둥이를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산과 덕칠을 거칠게 포박했고 덕칠은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산을 향해 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 말도라고 절규했지만 산은 묵묵히 빗속을 걸으며 어둠 속에 잠긴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퍼부어대며 끌려가는 부자의 뒤를 쫓아오듯 차갑게 적시고 있었는데 산은 밧줄에 묶인 손목의 고통보다 앞으로 닥쳐올 운명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도사린 거대한 탐욕과 음모의 그림자였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 닫힌 문틈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드디어 도깨비 자식이 잡혀가는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칠은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으나 산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과 멸시를 이미 예상했다는 듯 초연하기만 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진흙탕 길을 걷는 내내 산의 머릿속에는 조대감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검붉은 죽음의 기운과 함께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이 보일 무렵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굵게 닫힌 옥문의 쇠사슬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지며 부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졸들에 의해 옥사 안으로 내던져진 덕칠과 산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쓰러졌는데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덕칠은 덜덜 떨며 산을 끌어안고 천을 나누려 애썼지만 산은 옥사 안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다른 죄수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잡혀온 자, 죄를 짓고도 뻔뻔한 자,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뒤섞여 있었고 산의 눈에는 그들의 얼굴 위로 각각의 운명이 글자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저주이자 천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산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젖은 몸을 웅크렸다. 내일 날이 밝으면 사또의 혹독한 국문이 시작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 또한 판가름 날 것임을 예감하며 사는 빗소리에 귀를 막힌 채 눈을 감았다. 날이 밝아오자 관아의 마당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았는데 밤새 내린 비로 질척해진 바닥 위에는 붉은 오라를 받은 죄인들의 피가 빗물과 섞여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덕칠은
밤샘 문초에 이미 반쯤 혼절한 상태로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 무릎 꿇린 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핏발선 눈을 들어 관아의 대청마루를 응시하고 있었다. 대청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이는 이 고을의 사또 조만석 대감이었는데 그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손에 든 부채로 탁자를 탁탁 치고 있었다. 조 대감은 어제 죽은 고관이 조정의 실세인 민 대감이었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이 참변의 책임을 어떻게든 이 천한 부자에게 뒤집어 쓰이워 면피할 궁리만을 하고 있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 이놈들 요사스러운 주술로 민 대감의 행차를 방해하고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 시해한 죄를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라고 호통쳤지만 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조 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형방의 포졸들이 곤장을 들어 올려 덕칠의 엉덩이를 내리치려 하자 산이 비로소 입을 열어 멈추시오. 내 아비는 아무 죄가 없소. 그저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선량한 백성일 뿐 하늘이 정한 운명을 미리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라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당돌한 외침에 조 대감은 부채질을 멈추고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호, 내 놈이 바로 그 귀신씨인 아이로구나. 운명을 본다. 네가 정령 사람의 앞날을 내다본다는 말이냐? 라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 대감의 눈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가늘게 떠져 있었으나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으니 이는 그 또한 지은 죄가 많아 언제 닥칠지 모를 화를 두려워하는 탓이었다. 사는 조 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 조 대감은 사안의 대담함에 기가 찬 듯 허허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며 좋다. 그렇다면 내 관상을 보아라. 내 앞길에 무엇이 보이느냐. 만약 내 놈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거짓이라면 네 아비의 목을 먼저 베고 너 또한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당에 모인 포졸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산의 입만 바라보았고 덕칠은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산은 이미 결심한 듯 조 대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의 이마는 좁고 턱은 뾰족하여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화근을 암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대감의 미간에 서려 있는 붉은 기운이었는데 그것은 머지않아 큰 권력의 다툼에 휘말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징조였다. 그러나 산은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것임을 직감했기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애둘러 표현할 말을 찾았다.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사또의 상은 웅장한 기와집과 같습니다. 지붕은 높고 화려하여 만인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넘칠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 대감은 으쓱하며 오냐, 내가 장차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상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색하며 물었다. 하지만 산은 서늘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허나 그 화려한 기와집의 대들보 아래 쥐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쥐들이 기둥 뿌리를 갉아먹고 있으니 겉으로는 웅장하나 속은 비어 있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곡식은 쌓여 썩어가는데 담장은 낮아 도둑을 부르고 있으니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 말이 끝나자마자 조 대감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는데 자신의 탐욕과 부정축제를 쥐떼와 썩은 곡식께 비유한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탁자를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 이 건방진 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산을 짓누르려던 찰나 조 대감의 옆에 서 있던 이방이 급히 귓속말을 건넸다. 사또 진정하십시오. 민 대감의 시신수습과 보고가 먼저입니다. 또한 이놈의 말이 괘씸하기는 하나 혹여 진짜 영험한 능력이 있다면 함부로 죽였다가 사또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일단 옥에 가두어 두고 나중에 천천히 요리하심이 옳을 줄 아루어. 조 대감은 씩씩거리면서도 이방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명령을 거두었다. 내 이놈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오늘은 바빠서 목숨만은 붙여주마. 당장 이놈들을 하옥시켜라.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캄캄한 독방에 쳐넣어라. 조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덕칠과 산을 짐짝처럼 끌고 가 옥사에 쳐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덕칠은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옥문이 쾅하고 닫히자 좁고 습한 감옥 안은 다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고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덕칠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향해 아가,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냥 좋게 말해주지.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흐느꼈다. 사는 말없이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아버지의 피 흐르는 다리를 지혈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감옥 안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갇힌 곳은 중죄인들을 가두는 옥사라. 다른 죄수들도 여럿 있었는데 개 중에는 억울하게 잡혀온 농사꾼도 있었고 진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도 섞여 있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한 노인이 기침을 콜록이며 산에게 말을 걸었다. 어린 놈이 당돌하구나. 사또의 면전에 대고 독서를 퍼붓다니 제명에 살긴 글렀어. 산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의 얼굴 위로 그의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았으나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잡혀온 억울한 사연이 주름살 하나하나에 깊게 패여 있었다. 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노름빚을 갚으려 훔친 것을 뒤집어 쓰신 게지요. 노인은 귀신을 본 듯 눈을 크게 뜨며 네, 네가 그걸 얻지 않으냐라고 입술을 떨었다. 사내 시선은 멈추지 않고 옆방의 젊은 사내에게로 향했는데 그는 험상궂은 얼굴로 산을 노려보고 있었다. 뭘 꼬라보느냐. 누나를 파버리기 전에 고개를 돌려라. 사내의 협박에도 산은 덤덤하게 응수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다만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겁이나 도망치다 피를 묻혔을 뿐 당신의 미간에는 살기가 아니라 겁기가 서려 있소. 억울하겠지만 기다리시오. 사흘 뒤면 진범이 잡혀 풀려날 운명이요. 사내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는 감옥 안의 죄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불길한 미래를 보는 저주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간수들의 코지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왔다. 덕칠은 지쳐 잠이 들었고 사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조대감에게 던진 경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사는 조대감의 관상에서 거대한 파멸의 기운을 보았고 그 파멸은 한양에서 내려올 거대한 먹구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제 죽은 민 대감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살수 샤쇼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사는 자신의 눈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하여 때로는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왔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때 감옥 복도 저편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간수가 아닌 듯한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그림자 하나가 옥사벽을 타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쇠창살 쪽으로 다가갔는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남루한 선비 차림을 한 낯선 사내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라며 경계하더니 잠든 간수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는 산이 갇힌 옥문 앞으로 다가왔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탓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사는 그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조 대감 같은 탐관오리에게서 느껴지는 탁한 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맑고도 강렬한 그러나 깊은 슬픔을 간직한 기운이었다. 선비는 쇠창살을 잡고 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네가 바로 그 사또의 앞날을 마쳤다는 아이냐.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선비의 삿갓 아래 감춰진 얼굴을 보려 애썼다. 선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내 관상도 한번 보아줄 수 있겠느냐. 내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가려는 길이 맞는 길인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사는 천천히 다가가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선비와 마주섰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선비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사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평범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이마는 넓어 하늘을 담고 있었고 눈썹은 수려하여 무사람을 호령할 위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세상을 품으려는 거대한 용의 형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용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겨누어지고 있었고 가장 믿었던 이의 배신이라는 검은 안개가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사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한 것을 겨우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비님, 아니 귀인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귀인의 얼굴에는 천하를 비출 태양의 기운이 서려 있으나 그 태양을 가리려는 먹구름이 바로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쇠창살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먹구름이라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 보아라. 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이것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말임을 직감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용상 롱창을 노리는 이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신을 자처하나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자, 그 자의 얼굴이 선비님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비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옥사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점쟁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조정의 가장 깊은 어둠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은 직원이었다. 선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아 보는 이의 숨통을 조여왔다. 쇠창살을 움켜쥔 선비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무기라. 내 눈에는 그 이무기의 생김새가 보이느냐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나의 심기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냐 라고 다그쳐 물었다. 사는 선비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으나 눈앞에 사내가 뿜어내는 왕기, 왕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아 오금이 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비의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그곳에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그려내듯 입을 열었다. 그자의 얼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운화한 학의 얼굴을 하고 있어 만백성의 존경을 받으나 그 가면 뒤에는 피에 굶주린 늑대의 아가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왼쪽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있으며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나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산의 묘사가 이어질수록 선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갔는데 산이 그리는 형상은 조정의 영수이자 선비가 어릴 적부터 스승처럼 따랐던 좌의정 김대감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선비, 아니 조선의 젊은 왕 이헌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는데 설마 했던 의심이 이 이름 없는 시골 소년의 입을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이헌은 덜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네가 어찌 그 모습을 아느냐. 한양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내 놈이 과연 천리밖에 이를 꿰뚫어 본단 말이냐 라고 신음하듯 내뱉었다. 사는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할 뿐입니다. 귀인의 어깨 너머로 검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며 귀인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뱀을 쳐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용은 승천하지 못하고 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옥사 밖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오며 정적이 깨졌는데 횃불을 든 무리들이 들이닥쳐 옥사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어떤 놈이 감히 야밤에 옥사에 침입했느냐. 당장 그 놈을 끌어내라. 술에 거나하게 취한 조 대감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는데 그는 산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불길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술로 달래다가 홧김에 산을 요절내러 온 참이었다. 조 대감은 쇠창살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사에게 선비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은 또 뭐냐. 이 요물 같은 아이놈과 한패거리냐. 잘 됐구나. 오늘 밤 너희 둘 다 저승 길동무로 삼아주마 라고 소리치며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산을 감싸 안고 구석으로 파고들었으나 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왕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헌은 천천히 몸을 돌려 조 대감을 마주 보았는데 낡은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방금 전에 고뇌하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의 위엄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조 대감이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이헌은 품속에서 묵직한 마패를 꺼내어 횃불 아래 높이 치켜들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금상 진샹의 어명이다. 썩 물러거라. 마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자 달려들던 포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조 대감의 술기운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마파의 암행어사란 말이냐. 조대감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왕의 호위무사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포졸들을 제압하고 조대감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겨누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옥사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이헌은 삿갓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용안을 드러냈다. 내 놈이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일을 핍박하고 급기야 왕의 행차까지 막으려 들었느냐. 이헌의 준엄한 꾸짖음에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신이 눈이 멀어 용안을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옥사 안의 모든 죄수들과 포졸들이 일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으나 오직 산만이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사는 놓치지 않았다. 이헌은 차가운 눈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명했다. 이 자를 당장 하옥하고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그리고 저 아이와 아비는 무죄이니 즉시 방면하고 내 처소로 데려오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호위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상황을 정리했고 넋이 나간 덕칠과 사는 호위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옥사를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옥사 안의 퀴퀴한 냄새 대신 비 온 뒤의 상쾌한 흙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덕칠은 다리가 풀려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으리 아니 전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라며 횡설수설했지만 사는 묵묵히 왕의 뒤를 따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관아의 객사로 옮겨진 사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밥상을 받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덕칠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연신 방문 쪽을 힐끔거리며 불안해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이헌이 들어왔다. 그는 골룡포가 아닌 평복 차림이었으나 그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이헌은 사내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라 하옵니다. 산이라. 산처럼 굳건하고 변치 말라는 뜻이겠구나. 산아, 너는 내 얼굴에서 영모의 기운을 보았다 했다. 그것이 정말 김대감, 좌의정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냐. 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소인은 이름도 모르는 시골 아이라 그분의 성함은 모릅니다. 허나 전하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동쪽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뻗어가고 있으니 동쪽에 집을 두고 북쪽에 권력을 쥔 자일 것입니다. 이헌은 주먹을 불끈 쥐며 탄식했다. 좌의정의 사가가 동대문 밖에 있고 그가 병조와 의금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북쪽의 권력이라 함은 틀림이 없구나. 내 그를 아버님처럼 믿었건만 왕의 눈가에 배신감과 슬픔이 어렸다. 사는 그런 왕을 보며 측은지심을 느꼈다. 왕이라는 자리는 만인 위에 군림하나 실상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자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뱀은 꼬리를 밟히면 독리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아셨다 하여 섣불리 움직이시면 오히려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노련한 책략에 이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산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헌은 산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 눈이 필요하다. 조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네가 나의 눈이 되어 다오. 덕칠은 기겁하며 전하, 저희는 그저 산골에서 약초나 캐는 무지렁이들입니다. 대궐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는 왕의 손에서 전해지는 절박한 떨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신이 이 운명을 피한다면 결국 왕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여파는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일 것임을 보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는 덕치를 안심시키듯 쳐다본 뒤 다시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허나 소인의 눈은 길흉을 볼 뿐 그것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전하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왕의 일행은 비밀리에 한양으로 출발했다. 산과 덕칠은 병사들이 호위하는 마차에 올랐는데 덕칠은 생전 처음 타보는 마차가 신기하면서도 무서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는 창문을 조금 열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산골 마을이 안개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고 이제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길은 험하고 멀었으나 왕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며칠을 달려 드디어 한양의 성곽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는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거대한 기운에 압도되었다. 한양의 하늘은 겉보기에는 푸르고 맑았으나 산의 눈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궁궐을 중심으로 거대한 태풍의 눈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라며 도성 전체를 휘감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핏빛 서린 붉은 기운이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저곳이 한양. 산의 중얼거림에 말을 몰던 호위무사가 그래, 저기가 바로 임금님이 계신 도성이다. 웅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웅장한 도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원한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성문을 통과하여 궐문으로 향하는 길. 백성들은 왕의 행차인 줄 모르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으나 사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마차가 궁궐의 육중한 문을 통과하여 구중궁궐 깊숙한 곳으로 들어설 때 사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신음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그 기운이 너무나 강렬하여 예민한 산의 영혼을 짓눌렀던 것이다. 이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괜찮으냐? 라고 물었을 때 산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전하,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방에 칼날이 숲을 이루고 있고 발밑에는 독사들이 득실거립니다. 특히 산의 시선이 멈춘 곳은 편전으로 향하는 돌계단 위였다. 그곳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 노신 라오첸이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서서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겉모습은 인자한 학자처럼 보였으나 산의 눈에 비친 그의 형상은 거대한 이무기가 입을 벌리고 왕을 삼키려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저자가 바로 그 뱀입니다. 산에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서 있는 자. 그는 바로 조정의 실세이자 이헌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좌의정 김자점이었다. 김자점은 이헌을 발견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으나
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살기를 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헌은 굳은 표정으로 김자점을 노려보며 산에게 속삭였다. 두려워 마라. 내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왕과 소년, 그리고 늙은 아비는 호랑이 굴보다 더 위험한 궁궐의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편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는데 용상에 앉은 이헌의 손은 옥좌의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었고 그 아래 도열한 대신들의 침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조정 대신들 사이로 좌의정 김자점이 거만하게 걸어 나오며 고개를 조아렸으나 그 눈빛만은 왕을 내려다보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하, 변방의 오랑캐가 기승을 부리니 도성의 궁원을 비상시국에 맞춰 의금부로 통합해야 하옵니다. 이는 종묘사직을 위한 충전 기온이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 말이 좋아 충전기지. 이는 곧 왕의 친위대까지 자신의 소나귀에 넣어 영모의 발판을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과 다름없었다. 대신들은 김자점의 서슬에 눌려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니 이헌은 사면초기에 몰린 짐승처럼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이헌은 차갑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지금 저 두루마리에 옥새를 찍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조선의 운명 또한 역적의 아가리에 던져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좌의정의 충심은 알겠으나 궁원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선왕께서도 경계하셨던 일이요. 내 일을 깊이 생각할 터이니 물러가라 라고 명했으나 김자점은 물러서기는커녕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하 시국이 위급하옵니다. 어찌 소신의 충정을 의심하시고 결단을 미루시나이까. 오늘 당장 윤허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소신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죽음으로 간언하겠나이다. 김자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제히 엎드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창하니 편전은 순식간에 왕을 압박하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편전의 구석에 놓여있던 일월오봉도 병풍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는데 화려한 궁궐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옷차림의 소년 산이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김자점을 비롯한 대신들은 경악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호위무사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이헌이 손을 들어 막았다. 사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는 와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천천히 걸어와 용상 아래 멈춰 섰다. 그의 눈은 김자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투명하고 깊은지 마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김자점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신성한 편전에 미천한 것이 발을 들이다니 라고 호통쳤다. 사는 그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편전이 떠나가라 외쳤다. 저 자의 이마를 보십시오. 영모의 핏줄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산의 외침은 편전에 떨어진 날 벼락과도 같았는데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온 그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김자점의 얼굴로 쏠렸다. 사는 손가락으로 김자점의 미간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마 정중앙에 붉은 핏줄이 서 있으니 이는 하늘을 거스르려는 역심,
네 신이요. 눈 밑에 살이 검게 죽어 있으니 이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밟고 선자의 형상입니다. 또한 입꼬리가 비틀려 있으니 거짓으로 임금을 속이고 뒤로는 칼을 가는 간신의 전형입니다. 산에 적나라한 관상풀이의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자점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저 미친놈이 전하,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엄히 다스리소서 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이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용포 자락을 휘날리며 호령했다. 멈추어라.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보낸 눈이다. 그대들의 추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거울이란 말이다. 왕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던 김자점은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며 본색을 드러냈다. 하늘이 보낸 눈이라 고작 저런 점쟁이 놈의 헛소리에 노란하시다니. 전하께서 드디어 실성하신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지요. 김자점이 신호를 보내자 편전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무장을 한 반란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궁궐 수비대를 매수하여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충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칼에 맞아 쓰러졌다. 김자점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뽑아 들고 왕을 향해 다가왔다. 오늘이 전하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저승에 가서 선왕께나 용서를 비시지요. 호위대장과 소수의 친위대가 왕을 애워싸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고 반란군의 칼날은 점점 왕의 목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덕칠은 병풍 뒤에서 벌벌 떨며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사는 피 튀기는 살육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김자점을 노려보고 있었다. 산의 눈에는 김자점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의 흐름이 보였다. 그 기운은 김자점의 왼쪽 소매 안쪽으로 강하게 뭉쳐 있었는데 산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반란을 뒤집을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다. 칼날이 산의 코앞까지 날아온 순간 산은 바닥을 구르며 김자점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고 당황한 김자점이 휘청거리는 사이 산은 있는 힘껏 소리쳤다. 전하, 저 자의 왼쪽 소매입니다. 영모의 맹세가 적힌 연판장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혼란스러운 전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는데 영모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란군들에게도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헌은 산의 외침을 듣자마자 호위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호위대장은 죽으림을 다해 김자점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낚아챘다. 이거 놓지 못해 김자점이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으나 호위대장은 어깨에 칼을 맞으면서도 김자점의 소매를 찢어 발겼다. 그러자 툭 하고 붉은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헌이 재빨리 그것을 주워 펼치자 거기에는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역적들의 이름과 혈판 시해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헌은 피 묻은 연판장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보아라, 이것이 좌의정 김자점이 역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너희들은 대의 명분도 없는 반역에 가담하여 삼족을 멸하려느냐. 왕의 일갈에 반란군들은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궁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왕의 비밀 병력인 부경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편전으로 쇄도해 들어왔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역적 김자점을 체포하라.
부경대장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김자점을 에워쌌고 칼을 놓친 김자점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 보았다. 내 놈, 내 놈이 내 대업을 망치다니. 천하의 김자점이 고작 산골 촌놈의 눈에 당하다니. 그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산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나 이미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산은 슬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욕심이 눈을 가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김자점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나가자 피비린내에 진동하던 편전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이허는 찢어진 용포와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채 숨을 헐떡이며 산에게 다가왔다. 왕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아, 네가 나를 살렸다. 아니, 이 나라를 살렸다. 이허는 격식도 체면도 잊은 채 산을 와락 끌어안았고 덕칠은 그제야 병풍 뒤에서 기어나와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대신들은 그 광경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편전 바닥의 흥건한 핏물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며칠 뒤 한양 저잣거리에는 역적 김자점과 그 무리들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방방곡곡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궁궐에서는 논공 행상이 벌어졌는데 이허는 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내 너를 관상감의 제조 티디아우로 임명하여 곁에 두고자 한다. 너의 그 눈으로 짐이 바른 길을 가는지 지켜봐, 다오. 덕칠에게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논밭이 하사되었다. 그러나 산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전에 서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욕망과 암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눈이 언젠가는 권력에 취해 흐려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는 늦은 밤 왕의 처소로 찾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인은 궁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눈은 맑은 산천과 순박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곳에 머물면 제 눈은 탁해지고 결국 전하께도 해가 될 것입니다. 이허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없으면 나는 또다시 외눈박이가 될 것이다. 제발 곁에 있어 다오. 하지만 산의 의지는 확고했다. 전하께서는 이미 마음의 눈을 뜨셨습니다.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군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소인을 놓아주십시오. 산의 간곡한 청에 이허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하지만 약속해 다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나를 꾸짖어 주겠다고.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삐그덕거리는 굉음과 함께 열리자 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냄새가 아니라 잘 익은 벼 이삭과 흥대음이 섞인 구수한 가을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사는 등 뒤로 멀어지는 화려한 궁궐의 처마 끝을 잠시 돌아보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뒤덮여 있던 그곳 하늘에는 이제 티 없이 맑은 쪽빛만이 가득하여 마치 지난날의 참극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왕 이허는 성문 앞까지 친히 배웅을 나왔는데 용포 대신 수수한 평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깊고 단단해져 있어 진정한 군주의 기품이 흐르고 있었다.
이헌은 산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정녕 떠나야만 하느냐. 네가 곁에 있다면 짐이 흔들릴 때마다 죽비 같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이리 보내려니 마음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는 왕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초월적이고 깊이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저나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 소인 또한 이곳에 머물면 권력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소인은 그저 산으로 돌아가 바람 소리나 들으며 살고자 합니다. 허나 전하께서 성군이 되어 만백성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소인이 굳이 천리 밖에서 전하의 용안을 살피지 않아도 온 세상에 전하의 덕이 넘쳐날 것이옵니다. 사내 말에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덕칠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다. 먼 훗날 너희가 정말로 위급할 때 요긴하게 쓰일 면천 애미엔젠과 보호의 증서이니 부디 몸성이 잘 지내거라. 덕칠은 황송하여 땅에 머리를 찌으며 절을 올렸고 사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깊은 눈 인사를 건넨 뒤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가벼웠으나 덕칠은 자꾸만 뒤를 힐끔거리며 아이고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랑 비단 옷을 다 마다하고 다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오두막으로 가다니 내 녀석 속은 당초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덕칠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 목숨이 오가는 살벌한 궁궐 생활보다는 거친 보리밥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산골 생활이 그리웠던 탓이었다. 사는 아버지의 투정을 한 귀로 흘려 들으며 길게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사람의 얼굴에 서린 욕망과 죽음의 그림자만 보다가 거짓 없는 자연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보름을 걸어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다. 산이 왕의 목숨을 구하고 역적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다는 소문이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달려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산을 보고 도깨비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던 아낙네들은 황급히 빗자루를 들고 나와 길을 쓸었고 험담을 일삼던 노인들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며 아이고 산이 도련님 오셨습니까? 내 진작에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요. 라고 낯뜨거운 아부를 떨었다. 덕칠은 그 모습에 어깨가 으쓱해져 헛기침을 하며 에헴 우리가 한양 가서 임금님과 겸상도 하고 나라실도 논하다 왔네 라고 으스대었지만 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낀 관상은 여전히 비겁하고 얄팍했으나 예전처럼 날카로운 살이나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지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두려움과 탐욕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사는 깨달았다. 이들 또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불쌍한 중생일 뿐임을 사는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는 영웅도 아니고 벼슬아치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약초 캐고 나무하며 쌀러 왔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산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머쓱해했고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산과 덕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오두막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지만 부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수리에 나섰다.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구멍 난 지붕에 새 볏짚을 얹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는 동안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었다. 그 시간 동안 산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주지 않았다. 누군가 찾아와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겠느냐, 올해 농사가 잘 되겠느냐 라고 물어도 산은 그저 웃으며 사람의 일은 하늘에 달렸으나 그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정성입니다. 라고 애둘러 말할 뿐이었다. 신기한 예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갔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산의 집은 다시 평범한 고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산은 이제 남의 운명을 점치는 대신 흙을 만지고 약초를 말리며 생명의 이치를 배우는 데 전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사는 지게 가득 참치와 고사리를 캐서 내려와 툇마루에 앉아 땀을 훔치고 있었다. 덕칠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내오며 자, 밥 먹자. 오늘은 특별히 읍내 장터에서 사온 고등어 자반도 구웠다. 라고 신이 나서 소리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부자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덕칠은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우물거리다. 문득 생각난 듯 산에게 물었다. 근데 산아, 네가 그 신통한 능력을 안 쓴 지 꽤 되지 않았느냐? 혹시 이제는 안 보이는 개냐? 아니면 안 보는 척하는 개냐? 산은 숟가락을 멈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주워 올 때의 그 젊었던 얼굴은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함께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욕심 없는 소박한 행복이 채워져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현재의 주름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더 값진 능력임을 사는 깨달은 것이다. 사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신상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복이 넝쿨째 들어온 상입니다. 왕후장상의 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덕칠은 기분이 좋아져서 허허 이 녀석이 비행기를 태우는구나. 그래 임금님이 부럽겠느냐. 정승 판서가 부럽겠느냐. 내 새끼랑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최고지. 라며 너터루씀을 터뜨렸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산골 오두막의 처마를 타고 넘어가 꽃 피는 봄산을 울렸다. 산은 밥그릇을 비우고 툇마루에 기대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 원앙 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때 산의 눈앞에 잠시 환영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가마, 탐관오리의 일그러진 얼굴, 감옥에서의 차가운 밤, 그리고 피 튀기던 편전의 아수라장, 그 모든 험난한 운명의 파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닿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 사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지만 정작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자신이 걷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왕이 성군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역모를 막을 수 있었고
아버지가 버려진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이 탄생했듯이 말이다. 사나, 뭐 하느냐 해 떨어진다. 어서 들어가자. 덕칠이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에 사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예, 아버지, 들어갑니다. 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검었지만 더 이상 서늘하거나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오두막의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마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따스하게 깜박거렸다. 구름은 바람 따라 흘러가고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듯 소년 관상가의 이야기도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사람의 앞날은 얼굴에 씌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임을 사는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